아주머니, 이번 달도 필터 교체 왔습니다. 28살 이연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대성기업 회장 저택에 정수기 관리하러 온 지 벌써 1년째였어요. 그런데 가정부 김순자 씨가 오늘따라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 오늘 아무도 없어요. 그 피아노 한 번만 쳐봐요. 1년 동안 눈이 빠지게 쳐다보던 거 다 봤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고 첫음을 울리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강태윤 회장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연희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우리 수연이가 돌아왔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수기 필터나 교체하러 온 평범한 직원이 왜 회장 할머니한테 이런 반응을 받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여름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대성기업 회장 저택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어요. 높이 솟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양옥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연희는 낡은 경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정수기 필터 박스를 꺼냈어요. 무게가 제법 나가는 박스를 들어올리며 연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자. 이연희, 스스로에게 힘을 주듯 중얼거린 연희는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 박 씨는 모자를 벗으며 화답했어요. 아이고, 연희 씨 또 오셨네요. 오늘따라 더 덥던데 힘들겠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경비원은 이 젊은 아가씨가 참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택 현관 앞에 도착한 연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경쾌한 벨소리가 울린 뒤 곧 문이 열렸어요. 어머, 연희 씨 오셨어요. 50대 중반의 가정부 김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연희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달 필터 교체하러 왔습니다. 김순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맨날 말하는데. 그냥 편하게 아주머니라고 해요. 선생님은 무슨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큰 댁을 관리하시는 분인데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순자는 이 아이의 바른 성품이 기특해서 매번 감동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네. 들어와요. 더운데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연희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1년 전쯤 이 저택의 정수기 관리를 맡게 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순자 씨와는 제법 친해졌어요. 오늘 회장님 댁 식구들은 안 계세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강원도로 휴가 가셨어요. 모레쯤 돌아오신대요. 오늘은 저랑 연희 씨만 있네요. 연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네요. 조용할 때가 좋습니다. 정수기가 설치된 부엌 옆 다용도실로 들어간 연희는 능숙하게 필터를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필터를 빼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동안 김순자는 옆에서 거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 씨는 참 성실해요. 비 오나 눈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잖아요. 연희는 웃으며 답했어요. 제 일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작업을 마친 연희는 테스트를 위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좋네요. 깨끗하게 나옵니다.
김순자가 주권을 건네며 말했어요. 연희 씨, 잠깐 거실로 나와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거실로 나온 연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저택 중앙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보던 그 피아노였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피아노의 광택. 나는 표면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추고 피아노를 바라보았어요. 김순자는 연희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피아노 좋아해요? 김순자의 질문에 연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연희를 소파에 앉히고는 직접 끓인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1년 동안 매번 올 때마다 그 피아노 쳐다보는 거 다 봤어요. 연희는 민망한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실례를 했네요. 김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실례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 피아노 회장님이 딸 위에 수입한 건데. 정작 아가씨는 관심도 없어요. 먼지만 쌓이고 있지.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연희 씨,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잠깐 봤던 게 전부입니다. 김순자는 연희의 말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건 맞죠? 김순자가 물었어요. 연희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이 집에 올 때마다 저 피아노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한 번이라도 건반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연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연희 씨, 오늘 아무도 없어요. 딱 한 곡만 쳐봐요. 1년 동안 눈이 빠지게 쳐다보던 거 다 봤다니까요. 연희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하지만. 김순자는 연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차피 모레까지 주인들 안 오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 어서 앉아봐요. 연희는 떨리는 다리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1년 동안 그토록 바라만 보던 피아노 앞에 드디어 앉게 된 겁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푹신한 가죽 의자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자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드러났어요. 연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펴서 건반 위에 올려놓았지만 감히 누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연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마음껏 쳐봐요. 연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건반을 눌렀어요. 딩, 맑고 청아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라니.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어릴 적 고아원에서 몰래 듣던 선율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연희의 양손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어요. 김순자는 소파에 앉아 연희의 연주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순자도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어머, 벌써 오셨나?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더워 죽겠네. 왜 에어컨을 이렇게 약하게 틀어놨어? 강하늘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강태훈 회장과 부인 윤미라, 그리고 딸 강하늘, 휠체어를 탄 서옥분 할머니가 연희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연희는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옥분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연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아. 강태훈 회장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지만 할머니는 휠체어 팔걸이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가 돌아왔어. 할머니의 외침에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윤미라 부인이 입을 틀어막았고 강하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연희를 노려보았어요. 연희는 영문을 알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옥분 할머니의 외침에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태훈 회장은 어머니의 휠체어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연이는 오래전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회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비키라니까. 내 새끼야. 우리 수연이야. 할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연희를 가리켰습니다. 윤미라 부인은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설마. 부인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하늘은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내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그냥 정수기 고치러 온 직원이잖아요. 강하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강하늘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굴려 연희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다가 피아노에 부딪혔어요. 어르신, 저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침내 연희 앞에 도착해서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따뜻해. 정말 따뜻해. 우리 수연이 손이야. 할머니는 연희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순자 가정부는 부엌 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했어요. 자신이 피아노를 치게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태훈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누구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정수기 관리 회사에서 나온 이연이라고 합니다. 매달 필터 교체하러 오는데 회장이 손을 들어 연희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부모는 누구요? 어디서 태어났소? 연희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고아입니다. 회장님, 5살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미라 부인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28입니다. 부인, 윤미라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수연이가 실종됐을 때가 5살이었고 지금 살아있다면 딱 28이었습니다. 강하늘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요. 나이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잖아요. 아무나 보고 수연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 강하늘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서옥분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고 가끔은 가족도 못 알아볼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쓰다듬고 있었어요. 강태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급한 일이 생겼소. 전화를 끊은 회장은 연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이 아가씨, 일단 앉으시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죠. 연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연희 옆에 휠체어를 바짝 붙이고는 연희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강하늘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연희에게 건넸어요. 연희 씨, 물 좀 드세요. 연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시간쯤 지나서 비서실장 김철수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따님이?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아직 모르는 일이요. 확인이 필요하오. 그때 윤미라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손 좀 봐요. 부인이 연희의 손을 가리켰어요. 연희는 당황해서 손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할머니가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윤미라는 연희에게 다가와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 손가락 마디, 그리고 손톱 모양,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수연이랑 똑같아요. 강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손 모양이 비슷한 사람 천지에 널렸어요. 강하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윤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비슷한 게 아니야. 유전이야.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연희의 가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있어. 내가 해준 거. 모두의 시선이 연희의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낡은 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수건을 풀자 색이 바랜 플라스틱 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번개처럼 빠르게 다가와 딸랑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회장은 딸랑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손잡이 밑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있었어요. SY.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새긴 거요. 회장의 목소리가 간에 떨렸어요. 윤미라가 남편 옆으로 달려와 딸랑이를 함께 보았습니다. 맞아요. 여보, 우리가 수연이 돌잔치 때 이탈리아 장인한테 특별 주문해서 만든 거잖아요. 부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조율사 박기수가 정기점검차 방문한 겁니다. 김순자가 박기수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분위기가 박기수는 심상치 않은 거실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박기수를 불렀어요. 박 선생, 잘 오셨소. 이것 좀 보시오. 회장이 딸랑이를 건넸습니다. 박기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딸랑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밑바닥에 이니셜을 본 순간 박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따님을 위해 새기셨던 그 이니셜 아닙니까? 박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기수는 20여 년 전부터 이 집의 피아노를 관리해 왔기에 수연이 실종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한 듯 비서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김 실장, 당장 병원에 연락하시오. DNA 검사를 해야겠소.
연희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 딸랑이는 제가 고아원에 갈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고, 윤미라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우리도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정말 당신이 우리 딸이라면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강하늘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요즘 사기꾼 많다고요. 강하늘의 말에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말했어요. 검사하셔도 됩니다. 회장님, 저는 떳떳합니다. 강태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기 머무르시오. 객실을 준비하겠소. 연희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큰 덱에 하지만 할머니가 연희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 수연이 보내면 안 돼.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연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순자가 연희를 2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연희의 뒷모습을 강하늘은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강하늘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2층 객실에 머물게 된 연희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수연이라고 부르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회장님의 딸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연희는 이불을 끌어안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아래층 서재에서는 강태윤 회장과 윤미라 부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수연이일까요? 윤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그 딸랑이는 분명 우리가 만든 거요. 그리고 어머니 반응이 회장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 시각 강하늘의 방에서는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하늘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최 집사님,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급한 일이에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리고 5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집사는 이 집안의 오랜 집사로 강하늘과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최 집사가 물었습니다. 강하늘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최 집사님, 큰일 났어요. 저 정숙이 여자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요. 강하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최 집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아가씨, 아직 확인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강하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만약 DNA 검사에서 진짜로 일치하면 어쩌려고요? 최 집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아가씨, 일치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하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떻게요? 최 집사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어요. 검체를 바꾸는 겁니다. 머리카락 검사라면서요. 제가 아가씨 머리카락으로 바꿔치기 하면 당연히 불일치가 나올 겁니다. 강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대성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강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DNA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강태윤 회장과 연희는 각각 머리카락을 제공했어요. 담당 직원이 검체를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미라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해요. 부인의 따뜻한 말에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강하늘은 창밖만 바라보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최 집사는 조용히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검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관하려고 서재 감고에 넣어두었거든요. 최 집사는 능숙하게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에서 일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였어요. 삐빅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 집사는 검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하늘의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였어요. 최 집사는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고 연희의 머리카락을 빼낸 뒤 강하늘의 머리카락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인을 완벽하게 붙였어요. 누가 봐도 손댄 흔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어느 오후였습니다. 회장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 김철수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당장 열어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 읽어보시오. 회장이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김철수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여부 결과는 김철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불일치입니다. 회장님, 그 말에 강태윤 회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저택으로 돌아온 회장은 거실에 모여 있는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불일치라고 하오. 회장의 말에 윤미라 부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 수연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반면 강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어요.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즘 사기꾼 많다니까요. 강하늘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연희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우리 수연이야. 내가 알아.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과학적 증거가 나온 이상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연희를 불렀어요. 이 아가씨, 미안하오. 우리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당신을 이렇게 붙들어둬서.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송구스럽습니다. 혼란을 들여서 윤미라 부인이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혜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희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도 잠시나마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연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강하늘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셔야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강하늘의 차가운 말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연희는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머물렀지만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방 정리가 끝났어요. 김순자 가정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연희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피아노 치라고 해서 이런 일이. 김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으니까요. 연희가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왔을 때 할머니가 휠체어를 굴려다가 왔어요. 수연아, 어디가 가면 안 돼. 할머니가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저는 수연이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연희가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연희가 손을 펴보니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을 상황이 아니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연희의 뒷모습을 강태윤 회장과 윤미라 부인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하늘은 2층 창문에서 연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연희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기수 조율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박기수가 숨을 헐떡이며 연희를 불렀어요. 조율사 선생님. 연희가 멈춰 섰습니다. 박기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가씨,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딸랑이는 분명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연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과학적 검사 결과가 나왔는걸요. 박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박기수의 굳은 다짐에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연희가 대문을 나서자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 같았어요. 2층 강하늘의 방에서는 최 집사와 강하늘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최 집사님, 강하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아가씨, 최 집사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서옥분 할머니가 그날 밤 최 집사가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연희에게 건넨 쪽지에 적었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선 연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2달째 밀려 있었고 방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연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얇은 작업복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연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혼자구나.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쥐어준 쪽지를 꺼내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았어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날 밤 최 집사가 서재에 들어갔다. 뭔가 이상했다. 포기하지 마라. 연희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만은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셨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연희는 벤치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연희를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희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추위 때문에 깊이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연희는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연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장님 댁에서 따뜻한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다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아가씨. 돌아보니 박기수 조율사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연희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박기수는 숨을 헐떡이며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주무셨어요?
이렇게 추운데 박기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연희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익숙한 일입니다. 박기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거리에서 떠돌다니. 아가씨, 이거 받으세요. 박기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어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바로 연희의 딸랑이였어요. 이게 어떻게?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딸랑이를 받았습니다. 박기수는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어요. 어제 저택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누가 버린 것 같던데요. 연희는 딸랑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기수는 연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요. 뭔가 조작이 있었을 겁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과학적 검사인데 어떻게 조작을 해요? 하지만 박기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아가씨,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기수의 격려에 연희는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연희가 물었어요. 박기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니라 피로 검사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연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주실까요? 박기수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아가씨,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박기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당장 끼니는 해결하셔야죠. 하지만 연희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도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희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박기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요. 그럼 힘내세요. 아가씨,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용기를 내어 대성기업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에서 연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볐어요. 연희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안내 직원이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연희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직원이 차갑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연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직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회장님께 이연희가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때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경비원이 연희의 팔을 잡았어요. 손 좀 떼주세요. 저는 정말 회장님을 뵈어야 합니다. 연희가 버둥거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거지 아니야.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연희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강태윤 회장님, 연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태윤 회장이 비서실장과 함께 나왔어요. 회장은 로비의 소란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건 회장의 눈에 연희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연희는 회장을 보자마자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연희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가씨,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지 않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머리카락이 아니라 피로 검사해 주세요. 제발요. 저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연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회장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이미 끝난 일이오.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오.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 연희가 회장의 바지단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요. 단 한 번만요. 경비원들이 달려와 연희를 떼어냈습니다. 이거 나 손 대지 마. 연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원들은 연희를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 연희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연희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희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강하늘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흉해요. 강하늘이 차갑게 말했어요. 연희는 강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하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요. 주제도 모르고 남의 집안에 기어들려고 한 게 잘못이죠. 강하늘이 핸드백을 여는 척하더니 뭔가를 연희 옆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제 시계. 강하늘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연희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강하늘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제 시계를 훔쳐갔어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예요. 연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강하늘은 이미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네, 절도범 신고합니다. 대성기업 본사 앞입니다. 연희는 억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연희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강하늘이 손을 들었어요. 저요. 저 여자가 제 시계를 훔쳐갔어요. 강하늘이 떨어진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일어나세요. 같이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누명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고급 시계가 연희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고 강하늘은 당당했거든요. 경찰관이 연희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대성기업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로비 안에서는 강태훈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보, 어디선가 나타난 윤미라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방문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요.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강하늘은 당황해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빠. 연희는 경찰차에 태워지려던 참이었지만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연희가 중얼거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강태훈 회장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윤미라 부인과 강하늘이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연희는 경찰차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건가요? 연희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연희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연희는 곧장 회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윤미라 부인과 강하늘이 있었어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강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또 왔어. 강하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태가 궁금해서. 윤미라 부인이 지친 얼굴로 연희를 돌아보았어요. 연혜 씨, 지금은 좀.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때문에 아빠가 쓰러지신 거예요. 당장 쫓아내야죠. 강하늘이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아가씨를 밖으로 모셔들여 경호원 2명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꼭 전해주세요. 이연희가 정말 죄송하다고. 연희가 돌아서는데 강하늘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접근금지 신청할 거니까요.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병원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뺨을 스쳤어요. 연희는 주머니에서 딸랑이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연희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연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를 서성이다가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돈도 떨어져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연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옥분 할머니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휠체어를 밀고 온 사람은 김순자 가정부였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연희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김순자는 주위를 살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정신이 또렷하실 때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셔서요.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연아, 잘 들어라. 증거를 찾아야 해.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맑았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와 눈을 맞췄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봤어. 최 집사가 서재에 들어가는 걸. 분명 뭔가 했을 거야. 연희는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화분 밑이라는 글씨도 보였어요. 어르신, 이게.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최 집사 방을 뒤져봐. 분명 증거가 있을 거야. 수연아, 포기하지 마. 김순자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연희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밤 회장님 댁 식구들이 모두 병원에 가요. 그때 들어오세요.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 침입 아닙니까? 김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문 열어드릴 거예요. 진실을 찾는 건데 뭐가 불법이에요. 다음 날 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저택 뒷문 앞에 섰습니다. 김순자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빨리 들어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거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최 집사 방은 1층 끝쪽입니다. 제가 망 볼게요. 김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최 집사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연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어디부터 찾아야 하지? 연희는 할머니의 메모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화분 밑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 큰 동양난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연희는 화분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화분 받침대를 뒤집어 보니 테이프로 붙여진 검은 비닐 뭉치가 있었습니다. 찾았다. 연희가 작게 외쳤어요. 비닐을 뜯자 USB 하나와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수첩을 펼쳐보니 빽빽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하늘 아가씨에게 받은 금액이라는 제목도 보였어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횡령 증거였어요. USB도 챙긴 연희는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돌아오시면 어떡해. 연희는 황급히 피아노 뒤로 숨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하늘과 최 집사였습니다. 아빠 상태가 좀 나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강하늘이 말했어요. 최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곧 의식을 찾으실 겁니다. 아가씨, 강하늘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 집사님, 그 여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죠? 최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강하늘과 최 집사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연희는 재빨리 피아노 뒤에서 나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았어요. 연희가 증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했어요. 연희 씨,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연희는 곧장 박기수 조율사를 찾아갔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박기수는 연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장거를 찾았습니다. 연희가 USB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기수는 놀란 표정으로 증거물을 살펴보았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가씨, 횡령 증거예요. 박기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DNA 검사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연희가 말했어요. 박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일 아침 병원으로 갑시다. 직접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연희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와 박기수는 종합병원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연희가 말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인가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교할 대상의 검체도 필요한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기수가 나섰어요. 강태윤 회장님 것과 비교하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우 병원에 입원하셨으니 의료 기록이 있을 겁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박기수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측 대리인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니 진행해 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인했어요. 연희는 팔을 걷어붙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로 피를 뽑기 시작했어요. 많이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연희는 피가 주사기에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이것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검체가 봉인되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연희와 박기수는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박기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연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기수는 연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가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매일 병원 앞을 서성이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박기수가 연희에게 방 한 칸을 내주어서 겨우 잠자리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이었어요. 연희와 박기수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연희 씨 맞으시죠?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봐요, 아가씨. 박기수가 격려했어요. 연희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보는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연희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회장님 딸이에요. 연희가 흐느꼈어요. 박기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럼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요. 연희는 서류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8회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 그 답을 드디어 찾은 겁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희가 물었어요. 박기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강하늘과 최 집사의 범죄도 고발해야 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두 사람은 대성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연희의 발걸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본사 로비에 도착한 연희는 안내 데스크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강태윤 회장님께 이연희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요. 연희가 검사 결과 사본을 건넸어요.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 김철수가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씨, 이게 정말입니까?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실장님, 병원에서 직접 피 검사를 했습니다. 연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철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희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태윤 회장이 나왔어요.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연희를 보자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가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 연희의 목소리에 회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정말 내가 내 딸이란 말이냐?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는 회장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았어요. 네, 아버님, 저 강수연입니다. 며칠 뒤 대성기업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겁니다. 강태윤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는 연희가 서 있었어요. 이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회장님 딸이라던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하늘이 들어왔어요. 연희를 보자 강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강하늘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강태윤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하늘아. 아니, 강하늘 씨. 회장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낀 강하늘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최 집사도 뒤따라 들어와 구석에 섰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요. 비서실장 김철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DNA 검사 결과가 떴어요. 친자관계 성립 99.9%.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하늘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전에 검사했을 때는 불일치라고 나왔잖아요. 연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검사가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검체를 바꿔치기 했어요. 강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 증거 있어요. 연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강하늘과 최 집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검체를 바꾸는 겁니다. 아가씨 머리카락으로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강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강하늘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부정했습니다. 저건 합성이에요.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다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아빠가 쓰러지면 회사는 내 거예요. 그동안 잘 도와주셨으니 최 집사님 목도 챙겨드릴게요. 강하늘의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집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집사는 이미 관망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강하늘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아빠,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연희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횡령 증거도 있습니다. 최 집사와 강하늘 씨가 주고받은 돈 내역이에요. 회계 담당 이사가 수첩을 검토했어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금액만 수십억 대입니다. 강하늘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이사가 강하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하늘아, 아니 강하늘 씨, 나는 당신을 딸처럼 키웠소.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강하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저는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겁니다. 강하늘 씨, 최영철 씨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강하늘이 회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법의 심판을 받으시오. 강하늘과 최 집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간에 떨렸어요. 아버님, 연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봐서.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연희도 아버지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아버님, 이제 찾았으니 괜찮습니다. 이사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윤미라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부인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여보, 수연이. 부인이 연희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연희가 처음으로 윤미라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 한참을 울었어요. 박기수 조율사도 멀찌감치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박기수가 중얼거렸어요. 이사회는 급히 마무리되었고 강태윤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서옥분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우리 수연이. 할머니가 팔을 벌렸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수연이에요. 할머니가 연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할미가 다 알아. 우리 수연이 돌아왔어. 김순자 가정부도 부엌에서 나와 눈물을 흘렸어요. 아가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연희는 김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순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저택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탁에는 윤미라 부인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연아, 많이 먹어라. 얼마나 고생했니? 윤미라가 연희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연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딸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제 대학 가야지. 피아노 전공하고 싶다고 했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윤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5살 때 했던 말이야. 피아노 치는 사람 되고 싶다고.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성실함과 재능으로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택 거실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연희가 콩쿠르 예선을 통과해서 가족들 앞에서 연주를 들려주기로 한 겁니다. 거실에는 강태윤 회장과 윤미라 부인, 서옥분 할머니, 그리고 박기수 조율사와 김순자 가정부가 앉아 있었어요. 연희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쇼팽의 녹턴입니다. 연희가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첫 음을 울렸습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전 정숙이 필터를 교체하러 왔던 그 손이 이제는 완벽한 연주를 해내고 있었어요. 연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윤미라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들었어요. 강태윤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는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박기수는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어. 박기수가 속삭였어요. 김순자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자 연희의 온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었어요. 마지막 화음이 길게 울려 퍼지고 여운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우리 딸 최고다. 회장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그리고 선생님들. 윤미라가 무대로 달려가 연희를 껴안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회장도 다가와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했다. 내 딸. 할머니가 휠체어를 굴려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연이 최고야. 할미가 제일 잘 알아. 박기수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아가씨, 아니 수연 양,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김순자도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 씨, 아니 수연 아가씨, 정말 축하드려요. 연희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미라 부인이 특별히 준비한 만찬이 차려졌어요. 오늘은 우리 수연이를 위한 자리니까 실컷 먹자.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었어요. 연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장이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수연이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연희는 주머니에서 낡은 딸랑이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 딸랑이가 저를 여기로 이끌어줬습니다. 회장이 딸랑이를 받아들고 이니셜을 쓰다듬었어요. 수연아, SY 너를 위해 새긴 거야. 윤미라가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네요. 회장이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여보, 수연이가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소.
할머니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어. 연희가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할머니가 연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수연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살아야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저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창가로 걸어가 달을 올려다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연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가족을 되찾아서.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